가보고 싶다. 오늘 나는 그가 그립다. 오늘 이렇게 북콘서트를 기획하게 된 의미는 우리가 5월 23일 서거를 맞이해가지고 세월호를 비롯해가지고 이 국가의 그 큰 재난 사고가 있다 보니까 추모 행사를 전국적인 추모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 21일 날 서울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1차 북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의외로 찾아와 주신 독자분들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모습과 또 주요 저자분들의 그 내용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많은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감동의 기억을 2차 북콘서트 여기서 다시 한번 이어가고자 기획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럼 오늘의 그 북콘서트 그가 그립다 북콘서트에 출연할 패널분들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그 은사이시기도 하고 드라마를 쓰는 우리 김윤영 작가님, 전기 작가라고 해가지고 그 위인전이나 또 자서전 이런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지금 은빛 기획에 대표를 하고 계시고 이번 그가 그립다 저자로 참여하신 우리 노학래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또 한 분은 저자로 참여하시진 않았지만 우리가 생활을 해가면서 시민광장 이렇게 또 공동체 이렇게 단체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익히 아실 만한 분이십니다. 신학 박사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우리 김성현님 모시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그 사회 진행을 봐가시면서 북콘서트를 진행해 주실 유시민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튼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차곡히 새겨가시고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시민 작가님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콘서트인데요. 이제 그가 그립다 22사람이 참여해서 만든 노무현 대통령 5주기 추모 산문집. 원래 5월에 이제 전국적으로 여러 번의 북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세월호 승객들과 아이들의 애통한 죽음으로 인해서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노무현 재단에서 그걸 다 취소를 했습니다. 출판사 주최로 따뜻한 서울에서 출판 관련 행사를 했고요. 오늘이 두 번째 좀 작은 규모로 과천에서 한번 하자. 근데 사실 이건 이 책 독자들 중에서 이 과천 근처에 혹은 과천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 얼굴 한번 보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슬픈 일들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힘을 북돋우고 얼굴 한번 보고 이런 취지로 큰 준비 없이 북콘서트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고요. 제가 오신 분들 뵈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꽤 계시네요. 아까 천안에서 오신 분이 호두과자 주셔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멀리서들도 오셨습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이야기 손님은 이제 제 오른쪽에 두 분은 필자로 이 책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고, 제 왼쪽에 요즘은 이제
인간의 잘못,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탐욕,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극과 그로 인한 생명의 희생 이런 것들이 많을 때라 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탐색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학 박사시라 특별히 이야기 손님으로 우리 김선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뭐 필자가 아닌데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때로 우리끼리 인간계의 얘기를 하다가 그것만으로 좀 부족할 때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마칠 텐데 먼저 이제 추모 산문집 북콘서트니까 옛날 일을 아무래도 좀 돌아보게 돼요. 떠나신 지가 5년이나 된 분이시라서 우리 김윤영 선생님 작가신데 이제 작가는 방송 작가는 거짓말로 많이 지어내잖아요. 거짓말은 아니고 허구로 많이 지어내시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대통령 노무현, 또 변호사 노무현, 뭐 국회의원 노무현 여러 가지의 모습이 우리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저건 누구야? 저런 사람이 있었어? 저 사람 괜찮은데 라는 어떤 느낌으로 처음 알게 되는 순간 이게 첫사랑의 순간이라고 보통 우리가 남녀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였나? 이 사람마다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볼까요? 우선 김윤영 선생님부터. 네. 뭐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순간까지를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짧게 그분을 처음 봤었던 건 아무래도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에서 학생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문회 때 막 명패를 집어던지시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좀 살펴보고 그때 저런 정신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았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나름 청문회 꿈을 품고 제가 막 극단에서 이렇게 마당극 대본 같은 걸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당극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하면 맨날 오는 게 이제 운동부 선배들만 오고 일반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돈 내고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봐야 될 사람들은.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많이 배워도 못 배워도 늙어도 젊어도 다 볼 수 있는 매체가 뭘까 고민하다가 드라마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드라마 작가가 돼서 세상을 바꿔보려는 그런 생각이었고 드라마 작가가 되고 보니 뭐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민을 하다가 보통 사람이 정치에 참여해서 세상이 바뀌는 얘기를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제 먹고 있었는데 우연히 검색하다가 다시 이제 그 노무현이라는 어떤 정치를 만난 거죠. 그래서 취재차 노사모에 가입을 했어요. 노사모를 취재하러? 네, 전 취재차 가입을 했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바로 연락이 와서 포모임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인간들이 여기 와 있나 구경 갔었어요. 근데 그날을 콕 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게 됐고요. 그 이후로 계속 끊임없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의 그 여러 가지 인연과 일들이 있었죠. 그 취재에 갔다가 사랑에 빠졌군요. 왕왕 그 기자와 그 스타가 사랑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프로바둑 기사도 보니까 바둑 잡지 기자하고 결혼하기도 하고요. 그런 흔하지간한 경우의 하나였군요. 그 노학래 대표는 지금 민중자서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자서전 집필을 도와주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은빛기획 대표신데 더 젊었을 때는 구로노동자문학회 멤버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맞죠? 예. 젊을 때의 문화청년이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땠습니까? 그 첫 만남을 기억하는 그런 첫 순간. 제가 좀 다들 뭐 기억이 있을 텐데요. 정치 노무현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제가 이제 워낙 거칠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89년 즈음일 거예요. 첫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서 참 뭐 여야 간에 막 이래저래 논란 끝에 이분이 사표를 내고 사라진 일이 정치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청문회 스타로 떴던 그 다음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직위, 뭐 또는 뭐 장관 이런 어떤 공인으로서의 직위,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쨌든 개인에게는 상당히 명예스러운 자리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도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공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 되면 당연히 그 권위를 누리고 그 지위를 누리고 합니다. 근데 사표를 내고 실제로 거의 일주일 가까이 동안 사라졌던 것으로 그때 이제 언론에 막 보도되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 진짜 특이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공적 지위를 내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노무현을 기억합니다. 그렇고요. 저는 이제 그 뒤에 뭐 앞에 그 유시민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동운동하고 거친 민주노총 같은 조직에서 일하다가 2002년도에 제가 아주 뭐 2000년 그 부산에서 선거에 떨어진 노무현이 안타까워서 제가 민주노총에 실무자였음에도 노사모에 제가 가입해서 활동을 같이 했었어요. 노사모 회원들하고. 그래봤자 이제 우리 동네에서 노사모 활동을 하는 정도였는데 참 뭐 놀랍 끝에 제가 민주노총 그 노사모 활동 때문에 민주노총에 제가 사표를 내게 된 일이 2000년에 있었고 뭐 그건 뭐 지금 뒤집힐 얘기는 아닌데 그랬다가 그 노무현 캠프에서 저보고 와서 그 노무현 후보를 돕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고 2002년 여름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죠. 선거대책본부에 제가 노동국장을 맡으면서 정말 팔자에 없는 여의도에 가서 대통령을 하게 되었어요. 기억나는 것은 그해 11월 달에 그 전국 농민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뭐 참 11월 되면 전국 노동자대회, 전국 농민대회 이런 것들이 아주 관례적으로 있었고 그러면 뭐 2만 명, 3만 명씩 모여가지고 아주 거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가 그 농민대회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캠프에서 아주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가면 불상사가 날 것이다. 그때 이제 어떤 개방농장이 큰 방향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도 어쨌든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 그걸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여당 후보인 노무현 후보가 가서 농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것이, 집회에 빠지는 것이 데미지도 작고, 어쨌든 후보의 이미지 관리도 좋고, 그렇다. 꼭 필요한 농민정책에 관한 얘기는 다른 자리에서 얘기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거의 그렇게 아마 결론이 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노무현 후보가 지방 일정을 끝내고 와서, 그 다음 날이 농민대회가 있는 날인데, 그분이 이제 약간 그 걸을 때 건들건들 걷습니다. 이렇게 약간 불량길이 있어 보이고요. 어떨 때는 뭐 휘파람 같은 것도 갖고 불고 그랬습니다. 저보다 여기 계신 200만 수성님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콧노래도 잘 부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노동국장이니까 말석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언뜻 그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합시다. 그까짓 거 뭐가 문제라고. 가서 요거 한번 들어주는 게 그 농민들한테 기분 한번 쳐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논의들이 이어졌을 터인데, 어쨌든 그 다음날 농민대회에 가셨고요. 그 농민대회에서 우리가 지금도 인터넷에서 찍은 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계란 맞고 왔습니다. 막 아주 거친 항해도 들었고, 물론 농민대회 지도자분들께서 거기까지 어려운 자리를 온 후보를 또 보호해드리고 뭐 기수 잘 하고 오셨습니다. 선거 표에 미친 영향으로는 그렇게 해서 계란 맞고 왔지만 나쁘진 않았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런 고비에서 후보님이 굉장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자유롭고 하여튼 뭐 사람들 속에 거친 사람들 속에 섞이는 것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모양 갖추는 것 이런 게 연연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고 제가 그 캠프에서 노무현을 기억하고 저는 뭐 그게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삶의 태도로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던지는 것과 관련된 인상적인 장면이 많네요. 명패를 던지고 국회의원직 사표를 던지고 농민들이 계란을 던져서 맞고 역시 이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은 뭐가 움직이는 때 마음이 동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전 이야기가 좀 필요한데요. 언제 처음 기억나나 하면 저는 이제 제가 태어난 데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과 같아요. 거기서 태어나서
어린 적에 이 상경하여 구로공단에서 이 도시 빈민으로 잘 살고 있다가 커가면서 가졌던 생각이 내 이 동네에서 내 또래 아이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 또래 아이들은 공장을 가는데 나 이제 정규과정 학교를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졌던 생각은 목사가 돼서 그분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로공단에서 컸어요. 그 대학을 갔죠. 목사가 되었다는 꿈을 갖고 들어갔는데 이 학교 다니다 보니까 뭐 시기가 시기인 관계로 데모하고 그러다가 이게 하면 안 되겠다. 한편 그런 생각을 할 즈음에 청문회를 만난 겁니다. 그 노무현 의원이 그 청문회에서 할 때 누구는 명패 던진 걸 기억하는데 전 그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지고 묻고 할 때 그 태도나 입장이 뭐였냐면 정말 억울하고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너무 큰 애절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정말 이 사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누군가는 찍소리도 못하고 억울하기만 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가해자, 잘못된 사람에게 따지는데 이것은 정말 본인이 당한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절절하게 할 때 그 모습 보면서 저도 뭔가 이제 구로공단에 같이 커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챙기겠다, 함께 더불어 사는 무언가를 꾸려보겠다는 꿈을 가졌던 사람인데 나도 뭐 말로는 민중을 사랑하네 이러면서 운동을 했으나 내가 이제 근본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그런 마음, 그런 이제 회의, 염려 이런 거 있을 때 노무현 국회의원을 본 겁니다.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정말 대변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정치적 액션이 아니라 우러나서 무언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때 그 정치인을 보고서 정말 크게 마음에 깨달음을 가졌었죠. 네. 그때 아주 각인이 됐네요. 네. 뭐 안 던져도 마음이 움직일 수 있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알기는 이제 그 80년대 중반부터 노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청문회 이전에 옥포에서 그 1987년 7, 8월 노동자들 투쟁 때 옥포 조선소에서 이석규 씨가 그 경찰에게 이렇게 경찰 치위질환 과정에서 사망하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이석규 열사 장례식 관련해서 그때 장의방해죄로 구속이 되셨잖아요. 그때 영장이 기각되니까 그래도 판사 출신이라고 1년 8개월, 10개월밖에 안 하셨는데 그래도 판사 출신이라고 판사들이 이 영장을 계속 기각했는데 검찰에서 3번이나 재청구를 해가지고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었죠. 그때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셨거든요. 근데 그때 알긴 하는데 제가 좀 마음이 움직인 거는 던지지는 않으셨는데 던질 뻔한 어떤 일 때문에 그때가 어떤 전구를 만드는 조그만 중소기업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노동부에서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어요. 근데 노동부가 설립 신고서의 기재사항 하자를 잡아서 반려할 권한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보통 의원들은 장관이냐 최소한 차관 이렇게 상대하는데 하시다가 답이 영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법적인 논쟁이 안 되니까 담당 국장 나오시오. 그래서 노동정책국장이 올라갔습니다. 그 대법전을 갖다 놓고 헌법부터 시작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까지 다 훑으면서 당신들이 그걸 반려할 권한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노정국장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서류를 보면서 질의를 하시는데 이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너무 분했어요. 저는 그때 이해찬 의원 총선 때 노동위원회 속해 있어서 보좌관을 할 텐데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 이거 던질까봐. 네. 근데 물론 여기 줄이 연결되어 있어 던져도 그까지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서류를 확 집어던지면서 쌍욕만 안 했지 거의 욕설이나 다름없는 그런 그 언사를 하시면서 막 나가셨어요.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노무현 의원실 보좌관들한테 그랬습니다. 10년 지나고 대통령 하시면 되겠다. 그게 대통령 되시기 15년 전 일이에요.
예, 그러고 그거를 그리고 그걸 받아서 다시 이해찬 의원이 또 하는데, 야, 너그 보스가 있는데 뭐 나무 보스 보고 대통령 하라 그래. 아, 우리 보스는 국무총리하면 짱이야.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게 88년도 일이거든요. 1988년도. 그로부터 15년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되셨고요. 그로부터 1년 반 후에 이해찬 의원이 국무총리가 되셨죠. 제가 모셨다 하면 최소한 네, 그때 저는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왜 움직였냐 하면 어떻게 자기 일도 아닌데 그때 법률가로서 A급, 특 A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인재 의원도 노동위원회였는데 그때 위원장실에서 바둑 두고 놀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머리는 이인재 씨가 의원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법률가로서는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정의감이 없다. 그 바둑 두다가도 소리가 다 들리던데 그럼 와서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 저분은 굉장한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나라는 저렇게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 국가를 한번 운영해야지만 좀 바로잡힐 것 같다. 이런 이제 돌아가신 어른이시고 그러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2002년 12월 그때가 19일 날 선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한 12월 한 10일쯤 됐던 것 같아요. 10일, 예. 9일, 10일 그때쯤인데 정몽준 씨 쪽에서 4대 권력기관을 포함해서 내각과 산하기관 전 공기업 인사권의 절반을 주겠다는 문서를 써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노무현 후보가 그거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문서까지는 요구 안 할 테니까 구두로 후보가 약속을 해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야 지원 유세에 나오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문서나 말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문서로 안 되는 거는 말로도 안 된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정치적인 고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후보님 그래도 확실히 이기려면 정몽준 씨가 유세를 나와야 되니까 후보가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가서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노무현 후보가 그것도 허락 못해요. 어떻게 대통령 될 사람이 거짓말을 시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건의하던 분들이 엄청 절망감에 빠지고 화가 나서요. 막 내일 사표 내고 어디 가버린다 이런 말들이 막 오갈 때예요. 그날 밤에 제가 불려갔어요. 거기에. 갔더니 왜 저를 오시라고 했냐 그랬더니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아니야, 그때는 저는 그 당에 있지를 않았으니까요. 정치를 시작하기 전이니까. 이제 당에서는 다 얘기할 사람이 해봤는데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럼 당신이 명현동 자택으로 찾아가서 상황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해라. 그럼 갔다 올 때까지 우리 여기 기다릴 테니까 빨리 갔다 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명현동을 밤에 한 10시, 11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가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상황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세요. 우리 노 대통령님이 그런 식의 대화법,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후보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 유시민 씨 생각에는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간이야 며칠 더 있죠? 그게 그때는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제 기억에 그 다음 날이 2차 토론, 경제 분야 토론이 예정돼 있었고, 근데 지금 분석으로는 조직력이 한나라당이 강하기 때문에
주말 가면서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한 5% 정도 이기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 조직력이 우리가 딸리니까 격차가 좁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토론 되게 잘하시면 더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내 말이 그 말이야. 급할 것도 없는데 왜 그래? 한 3, 4일 정도 시간이 더 있잖아. 시간이 더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 가봐서 그러면 그래 못할 건 아니지만 해보지도 않고 벌써 그러니까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토론 준비 잘 하셔가지고 해보십시오. 이제 차이가 벌어지면 그냥 가고요. 차이가 좁혀져서 알 수가 없게 되면 그때는 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나가서 반쯤 승낙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 반쯤 승낙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럼 그래 하라고. 그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유시민 씨 사실은요 둘이 손잡고 지금 대선을 하는 건데 내가 반이 아니라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만 괜찮으면 다 줘도 돼요. 근데 내가 며칠 겪어보니까요. 이거는 큰일 나겠어요. 국가가. 도저히 맡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나라가 절단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못 맡기는 거지. 그냥 내가 다 가지려고 안 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토론 준비 잘 하시고요. 토론 준비회 때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그 정치 고문이나 등등 계신 분들한테 시간이 부족해갖고 100% 설득을 못하고 51%좀 된 것 같아요.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좀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행실장 하던 여태숙 씨한테 전화를 넣어가지고 내일 아무도 못 만나시게 해라. TV 토론 준비한다고 그러고 연락이 안 되는 데다가 모셔놓고 누구도 못 만나게 해라. 네, 그렇게 해놓고 저희는 토론 준비를 도와드렸죠. 그 기억이 나요. 진짜 그게 맡겨보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서울시에 나온 어떤 후보가 하시는 거 보니까 큰일 나겠더라고. 이번에는 김성현 박사님부터 어떤 노무현의 모습을 생각하면 행복하세요? 오늘 대통령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가장 행복한 기억은 그냥 많은데요.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2007년 6월 2일인가요? 하여튼 참여정부 평가 포럼에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강연회를 열었어요. 임기 마지막 해에 정리된 어떤 것을 가지고 답답하셨던지 준비 참 많이 해보셨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 4시간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이때 가끔은 주머니에 손도 넣고 가끔은 이제 그걸로 이상한 사진도 만들어서 보도도 했더라만 그날 말씀하신 지난 4년, 5년을 일하면서 어떤 면에 좋았고 어떤 걸 힘들었고 어떤 걸 만들어갔던 기억 이런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다 하시면서 가졌던 그 얼굴 표정이 매우 만족하고 말씀하시다가 그랬어요. 그냥 우리 밤샐까요? 2시간 예정으로 시작했다가 4시간까지 갔고 그러면서 계속 또 할 수 있다. 여기서 하니까 너무 좋다 한마디로 매우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하여튼 밤샐까요도 말씀할 만큼 그 내용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지지자로서 그 임기 내내 힘들었거든요. 당선될 때 정말 좋았던 건 있지만 그 이후에 내내 힘들었어요. 지지자의 마음이. 왜냐면 어떤 걸로 오해받고 어떤 것으로 잘못도 하신 게 있겠죠. 등등으로 해서 또 프레임 쏴서 공격하는 나쁜 놈들도 있고 계속 공격당할 때 지지자의 마음이 매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왜 이러셨을까? 저도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가끔은 뭔가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변증하고 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몰랐던 것 이런 것들까지 하여튼 4시간 동안 매우 길게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하시고 저는 그날 매우 흡족했고 4시간이 참 짧았고 본인도 매우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표정 사실 매우 힘들었을 텐데도 그것이 너무 즐거우셨던 것 같은 표정. 물론 이제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그 강연 시작 직전에요. 이렇게 있다면 이 뒤에 무대에
뒤에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때 전국에서 8명인가 10명인가를 뽑아서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낸 것을 가지고 사인해서 주시면서 기념 사진을 찍는데 제가 그날 뽑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강연 듣기 전에 사진부터 찍고 와서 그랬는지 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날에 저랑 사진 찍어서 표정이 좋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우 만족스러웠던 그 본인의 얼굴과 지지자들이 함께 매우 기뻐했던 정말 좋았던 그 자리 생각하면 흐뭇하고 좋습니다. 그때가 그 전자권 문제로 호주머니 손 넣으신 장면이 조선일보에 나갔던 근데 그 장면, 그 사진은 그 평통에 가서 평통. 말씀을 하실 때 주머니에 손 넣은 거고, 예. 그 비슷한 시기이긴 해. 그렇구나. 네. 내용은 비슷한 거였는데, 네. 그죠? 전자권, 아직도 못 돌려받았어요. 받을 생각도 없어요. 미국 응기 뒤에 숨어가 형님만 믿습니다. 지금 딱 그거예요, 그죠? 그런 소리 참 생각나네요. 우리 노학래 대표는 언제 행복하세요? 예, 이것도 아마 제가 이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면 정말 의미를 한번 새겨볼 만한 일이에요. 옆에 있는 우리 유시민 작가는 아주 뭐 참여정부 때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어요. 장관하고. 저는 이제 진짜 그 대선에서 뭐 노동국장하고 좀 말썽에서 제가 이제 돕는 그 뒤에는 열린우리당의 이제 노동전문위원을 하고 이런 시절인데, 기억하기를 2006년 가을입니다. 대통령 집권당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던 굉장히 그 지방선거에 참패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던 시점인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국정과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뭐 신문에서 위원회 공학비용 뭐 비난도 받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참여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정책과제의 하나로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자 하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정과제 회의가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열린우리당의 정책위 의장이 저기였어요. 그 강봉균. 강봉균 씨. 원장이었고요. 원내대표가 김한길 대표였고 그랬었는데요. 참 아쉽습니다. 그때 그 지도부를 생각하면. 그런 회의였는데 이게 이제 청와대 국정과제 회의를 가면 이제 헤드 테이블에 장관과 당 지도부들이 앉고요. 배석자라고 해서 그 옆 뒤편으로 그 의제와 관련되어서 실무자들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김한길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들이 앞에 앉았고, 저는 이제 그분들이 쓸 말씀 자료를 제가 다 노동전문위원이니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은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해서 제가 이제 말씀 자료를 써서 드리고, 저는 이제 배석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앞자리에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와대 회의는 이게 딱 대통령 일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뭐 1시간 45분 딱 정해져 있으면 발언 순서라든가 이런 것도 쭉 뭐 시나리오가, 물론 그렇게 시나리오대로만 꼭 진행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정해져 있는데, 제가 한 3번 국정과제 회의 가보니까 항상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이 길어가지고 회의 시간을 다 넘기고 그러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그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께서 먼저 헤드 테이블에 있는 장관과 당 지도부들한테 쭉 인사를 하고 대통령이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헤드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나가고 배석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죠. 그랬는데 그날 헤드 테이블에 들고 악수를 하고 나가시다가 정확하시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셔서 제가 맨 배석자 첫 번째 서기에 앉아 있었는데 저부터 악수를 쭉 배석자로 돌았습니다. 하신 말씀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앞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써둔 대로 읽는 사람들이고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힘내고 앞으로 할 일 맞습니다. 하고 제가 한테 악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 서기관 뭐 등등 배석자들한테 쭉 그랬습니다. 이게 아마 경호실의 의전 얘기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배석자들 한 바퀴 다 돌렸고 그리고 나가셨고, 이제 그러니까 헤드 테이블에 있던 분들은 나가려다가 어머니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큰 지휘도 하셨고, 뭐 정치인도 하셨고, 뭐 그 정치인으로서 이러저런 권위라든가 이런 것도 누려보셨고 그런 분이십니다만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점에서 나는 남달랐던 분이다 생각합니다. 또 정말로
자기가 격려해야 될 사람이 누구이고 자기가 응원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항상 깊이 생각하셨고 그런 것 작은 에피소드지만 제게 아주 감동적으로 그 장면이 기억되고요. 옆에 있던 노무 소위관이 아주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였는데 뭐 한 달 동안 손 안 씻어야 되겠네 하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던데요. 정말 그 장면이 기억나고요.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 세월호 사태 이런 우리 사회의 이러저런 큰 의제들이나 사태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때 그 장면에 비추어서 돌아보게 하는 것 합니다. 이런 장면이 의미도 깊고 생각해보면 가신분에 대한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노학래 대표는 열린우리당 정책전문위원을 꽤 오래 하셨는데 지금 김진표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했던 적도 있지 않아요? 이 얘기하면 진짜 제가 제 자랑을 좀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10년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좌희정, 우광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희정, 이광재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 김진표와 이재정을 급식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가치중심적인 분이라면 우리 이재정 후보가 그런 분이죠. 앞에 나가시고. 김진표 후보는 안희정, 이광재 같은 사람입니다. 매우 실용적이고 실무적이고 실리적인 그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덕 있는 분인데요. 제가 노동전문위원을 하다가 그 노동전문위원은 당직으로는 공무원 직위로는 국회 4급 직위 상당의 직책입니다. 근데 제가 강봉근위원 다음에 정책위 의장을 우리 김진표 의원이 후보가 정책위 의장,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정책위 의장입니다. 의장을 하게 되는데 이 때가 이제 2007년 1월이고요. 그 해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기 때문에 주요 당직자인 정책실장, 정책위 의장을 보좌하는 정책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 직책에 예를 들면 그때 김근태, GT계와 DY계, 정동영계가 아주 그냥 당직자를 주요 당직에 사람을 밀어넣기 위해서 아주 각축을 벌이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런 제기가 되니까 이 김진표 정책위 내정자가 이런 연고에 따라서 나 못하겠다. 그래서 결정하고 실장을 인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실장으로 임명되게 됐습니다. 유시민계였는데 4급 상당이었는데 1급 관리관으로 제가 승진했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당직자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인사였다고 평가합니다. 세계적 특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정이 어떠냐면 저희 그때 열린우리당의 정책위 당직자 한 25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그 25명 당직자 중에 유일하게 대학 충태학력자였습니다. 제가 거치게 사람을 살다 보니까 대학을 정말 때려쳤습니다. 그랬고 열린우리당 정책위 당직자 중에 가장 근속연수가 짧았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된 뒤에 들어갔고 대부분의 당직자들은 과거 새천년민주당 때부터 했던 석박사 학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당직자 당연평가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점으로 제가 평가를 받는지 모르지만 김진표 의원 정책위 내정자가 저를 보자고 불렀어요. 몇 가지를 물었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양노총 관계, 항노총 민주노총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노동계에서 우리 당을 신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말하는데 전문위원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제게 물었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마 김진표 정책위 내정자, 의장 내정자로서는 아마 면접 시험 같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정책실장을 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근속연수도 짧고 학벌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시킨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자네가 하라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설득을 받고 이러던 논의 끝에 제가 참 실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랑인데요. 김진표 지금 누굴 자랑하는지 모르겠네. 김진표 의장이 연고, 학벌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사람이 하는 능력이라든가 진정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되고 그래야 조직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그때 저한테 아주 제가 이제 참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절하게 거듭 말씀하셨고 정말 그래서 제가 큰 파격적인 승진에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1년 동안 모시는 동안에 정말 많은 걸 제가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우리 유시민 후보하고 김진표 후보가 경선을 펼을 때 의장님께
저는 당을 달리하기 때문에, 참여당에 있었으니까요.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지만 의장님과 유시민 후보 간에 저는 51대 40% 의장님을 지지합니다. 누구도 사실은 더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편지를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지금 이재정 후보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선거판을 뛰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지사 선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제 선거처럼 진심으로 우리 이재정 후보님의 선거처럼 아주 이렇게 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주시만 하는 거죠? 여기까지. 주시 이상을 하면 위험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시만 하는 걸로. 그때 제가 국민참여당 할 때 그 고위직 1급짜리를 내던지고 월급 250만 원도 안 주는 저희 캠프로 그때 왔었거든요.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때 부총리를 2개를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경제부총리 일을 하다가 교육부총리, 교육부 쪽 일이 그때 하도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4년 전에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못 나오셔가지고 인간적으로 되게 좀 그래요. 이렇게 그때 제가 돼버렸으면 이번에 선거에 고생을 안 하셔도 되는데 4년 전에 제가 됐으면 지금도 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고생 날도 더운데 고생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모두가 내 탓이다. 그런 자책감을 느끼면서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영환 선생님 언제의 어떤 노무현을 생각하면 행복하세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치인이 원하는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일단 기쁘게 대통령 되셨을 때 굉장히 기뻤고 밤새서 이제 술 먹고 온 동네를 그냥 뺑뺑 돌면서 밤을 샜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의 정말 감사한 점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찍어줬는데 되고 나서 못하면 쪽팔려가지고 어떤 모 전직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보면 아무도 안 찍었다고 하는 누가 찍었는지 몰라. 네, 아무도 안 찍었다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아프긴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지지자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럴만하게 잘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하게 된 동인을 그러니까 분노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 분노는 어떤 분노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사랑에서 나온 분노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분노였던 것이고, 아까 처음 이제 질문에서도 그 첫사랑의 순간을 말씀해보라 하셨는데 정말 적절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을 내가 좋아할 때 그분은 굉장히 크시고 나를 알지도 못하실 테니까 보통 짝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진심으로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에 그릇이 크셔서 진정은 우리 다 사랑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임기 중에 그분이 하셨던 많은 정책적인 것이 언제나 저랑 똑같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파병하시는 사태 벌어질 때 저 솔직히 말하면 피켓 들고 나가서 파병 반대를 외쳤었어요. 심지어 친했던 노사모 회원들이 누나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했는데 저는 아니 내가 지지를 하고 분명히 지금도 사랑하고 절대 그 사람을 쳐낼 마음이 없지만 때로는 내가 아는 생각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마음속에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내가 이렇게 하셔도 저분은 화 안 나실 거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렇지만 또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제 퇴임하시고 이제 어떤 강연 자리에 다른 분께서 비서관이셨다 다른 분께서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는데 파병을 하게 된 사인을 해야 되는 날 밤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들어가서 대통령님하고 이제 사인을 이제 하면 이제 파병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가서 딱 드리니까 대통령님께서
그래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니는 이제 집에 가라. 그냥 나 혼자 해서 밤 좀 새면서 좀 고민 좀 해볼란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네 하고 이제 나가서 사실 집에를 못 가고 밤새 기다렸대. 언제 삥 눌러서 말씀하실지 몰라서 그냥 아침이 다 돼서 뭐 7시인가 8시인가 그 시간이 돼서도 안 부르시니까 이제 톡톡 하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아직까지도 그 고민을 하시고 있다가 이제 들어오시니까 야, 니 진짜 아직 안 갔나? 그러고는 이제 내 이제 고민 끝났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다. 하시면서 눈물을 이제 핑 돌리시더래요. 그게 사랑이시죠. 그분의 사랑.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랑받은 국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짝사랑이 아닌 나의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네. 예. 이번 극악의입사 책 서문을 동화작가 노경실 선생님 쓰셨는데요. 그 서문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에게 원수 같은 동지였다고 그렇게 원수 같은 동지였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진짜 독특한 분이셨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 보통 생각은 대통령 당선시켜놨으면 알아서 좀 잘하시지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으로 후보 시절에 지지해줬던 그런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막 하시고요. 그렇잖아요. 때로 우리가 지지해놓고 굉장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럴 때 좀 왼수 같아요. 그죠? 아이고 이러면서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뭔가를 안 하고 분을 위해서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또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가 뽑아놓고 막 기대고 비비고 이래도 되는 대통령이 아니고 뽑아놓고 계속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경일 선생님이 원수 같은 동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권력을 안겨드렸는데 그걸 안 해주시고 이제 자꾸 우리 보고 와서 해달라고 그러시니까 그게 되게 고달팠어요. 5년 내내.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사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1시간이 넘어서 중간에 이렇게 자꾸 휴지들을 꺼내시고 손수건 꺼내시는데 더 오래 끌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눈물 나는 일이 많은데 여기까지 또 그러면 안 되니까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마무리 인사를 그냥 의례적인 거 하지 말고요. 되게 웃겨 이거요. 웃겨. 우리 오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일들 가운데 이 일을 생각하면 진짜 웃긴 것 같아. 그런 거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좀 있는데 우선 우리 박사님부터 마지막 인사 삼아 이렇게 모여있는 게 웃기죠. 정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정상이다 아니다를 더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대통령께서도 자꾸 우리는 힘들게 뽑아놨는데 쉽게 살기로 하고 자꾸 놓고 말씀하신 대로 자꾸 도와줄 일만 만들고 그분은 국민의 대변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통령의 대변인 하느라고 5년이 힘들었고 지금 이제 7년째 또 죽도록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자꾸 모이게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이 묘하게 이 구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다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걸 이어갈 단순히 계승한다가 아니라 더 발전시킬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모여야 되고 계속 뭔가 또 도모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도 오랜 세월을 대학 때는 꽤 열혈이다가 제가 또 좀 조신하게 목사로 목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다가 너무 빚진 심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청문회 때 그 사람을 살아가는 그분을 보고서 다시 깨닫고 결심을 해서 그 현업에 들어가서 이제 올해 열심히 하다가 2002년에
이건 아니다. 나만 생각하는, 내 교회 식구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아니, 요새 교회를 운영은 하세요, 그래? 그럼요. 저희가 이제 4월 말에 이 목사된 지 20주년을 지났고, 이제 경력 깁니다, 좀. 하여튼 그러면서 갖는 그게 계속 이제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노사모 들어가고 그러면서 활동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가치나 이 흐름이 아무래도 이미 사회 저변에서 꽃이 피고 피고 있는 거지만 열매로도 또 하여튼 계속 재생산되는 뭔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될 때까지 또 해야 되겠지만요. 근데 이렇게 모여있는 게 웃긴다. 네, 모인 분들도 웃기고요. 또 벌써 안 된 지가 벌써 좋은 세상 못 본 지가 7년인데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는 것도 웃기고요. 각 당에 보면 다 이 요소요소에 숨어 있는 것도 웃기고요. 하여튼 좋은 날 만들 때까지 저는 활동할 겁니다. 전 참고로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입니다. 근데 회사는 잘 돼요? 은빛기획? 지금 뭐 아까 나가신 이재정 후보님 선거를 돕겠다고요. 지금 2달째 회사물을 거의 절반 이상 닫아놓고. 문제야. 이거 웃기야, 정말.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진짜 1년 동안 회사에 굉장히 큰 전망을 제가 보았고요. 굉장히 진짜 좋은 일이. 참고로 저희 어머니 자서전을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팔아주십시오. 재밌는 일 생각하면요. 앞에 우리 김성현 목사님 계신데, 성경책에 그런 얘기가 있죠. 어린이의 마음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성경책에 있는데요. 그 하늘나라가 어떤 하늘나라인지 저는 뭐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최근에 제가 윤태영 비서관의 그 기록을 보면서 거기 그 제목에도 그 책에도 나오는 대목인데, 봉화에 내려가셔가지고 막 하다가, 회의 참모라고 회의하다가 앞에서 대통령 나오세요 하고 이제 뭐 몇십 명 모인 분들이 소리를 지르면 제가 머쓱하니 이 인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아유, 이 인기 노래하면 좋노. 그러면서 나가시는 장면을 제가 기록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그렇게 아주 순진무구함 이런 것들이 이것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캠프 복에서 막 시끌벅적한 그런 진짜 지지율 15% 떨어졌다고 막 캠프에서 막 난리치고 13%까지 내려갔어. 근데. 아우, 복도에 막 건들건들하면서 그 휘파람을 휙휙 부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정말 미소가 절로 띄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세상에 대해서 막 무슨 이전 투가듯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남 앞에 남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긍정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냥 뭐 우습지는 않지만 미소가 띄어진다. 아니, 그건 웃겨요, 진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신데, 복도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죠. 잘 부르시지도 못해, 노래를. 그 눈가가 촉촉해진 김영양 선생님, 즐거운 얘기 하면서 마무리 좀 해요. 웃기는 얘기. 정확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 출마하시고, 개혁당 대전시당 창당대회였던가? 신도극장. 예, 거기를 가게 됐어요. 거기를 가게 됐는데, 이게 후보님께서 이제 꽃다발을 줬는데 그걸 이렇게 던지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고. 근데 하필 제가 이렇게 딱 받은 거예요. 어휴. 네, 근데 저는 옆에서 어느 분이 너무 받고 싶어 해서, 이러고 드렸어요, 그분을. 그리고 끝나서 저는 그냥 잊고 지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투표일이 가까워오면서 제가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모든 지인들에게 이거 부분을 투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왜냐면 부산이라는 곳이 좀 그렇잖아요, 그 지역 색이. 그래서 우리 친척 중에서도 제가 그런 걸 하는지도 몰랐었기 때문에 가서 어떤 말로 이 꼬셔야 될까 막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산에 내려갔었어요. 그때가 한 12월, 한 15월쯤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친척들에게 놀라운 현상이 있었어요. 일단 갔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밥상머리에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게 무슨 분위기일까 했더니 어느 분이 딱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TV에 나왔대요. 그 받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 생각에는 제가 저기를 가서 그 꽃다발을 제가 특별히 받을 만큼 일부러 이렇게 던져서 받을 만큼 친한 사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되면 우리 친척 얘가 승승장구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거짓말이라고 나 사실 그렇게 잘 몰라요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표가 오는 것인데. 그래서 나보고 너 다음에 출마도 하니? 그래서 그럴 수도 충분히 이러면서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저는 이제 일단 친척들은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후배들을 만나서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얘들 분명히 권모님을 찍으려고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이제 술자리에 지들이 만나자 이제 선배 내려왔다고 보자해서 봤는데 정말 얘네들이 중간에 자꾸 기어나갔다 들어가면 지들끼리 쏘덕쏘덕하고 그래서 저것들이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걸 알고 좀 뭐가 있나 뭐 이러고 사실 계속 고민했어요. 또 어떻게 이것들한테 노무현이라는 후보를 찍으라고 말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인생에 정말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가장 희한한 생일 선물을 받은 그날이 12월 15일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맛이 가갖고 막 선가느라 바빠서 제 생일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후배들은 내 생일인 줄 알고 있었고 얘들이 처음에 막 뭐 케이크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머플러 이런 거 막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물도 받았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다 하는데 걔들이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파란 봉투를 주는데 거기 이게 무슨 봉투인데 하니까 누나 뭐 봐봤는데 사실 그 전까지 계속 얘들이 나는 지금 생각하면 놀린 건데 뭐 권모 씨가 괜찮지 뭐 계속 그 얘기 나를 무지 초사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걔들이 봉투를 줘서 이렇게 딱 꺼내보니까 시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노무현 후보를 찍기로 한 사람 명단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선배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라는 거 진짜 생일 선물. 박수 한번 치자리겠다. 이게 거의 한 100명이 넘게 다 끌어모은 거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생일 선물을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받게 됐고 그때 이제 대구 부분이 되셨을 때 제가 그 뒤에 돈을 엄청 썼어요. 이제 아시겠죠? 김유영 선생이 최소한 100표 이상을 부산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큰 손이라는 거. 네. 이제 비슷한 경험인데 저도 그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집이 대구고 친척들이 다 경북 지역에 살기 때문에 저희 친가 쪽은 워낙 또 이데올로기가 완고하셔서 얘기가 잘 안 통하고 외가 쪽은 약간 물렁물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 내 장관한다.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해도 안 통했는데요. 노무현이 대통령 때문에 장관한다. 이 한마디에 그냥 저희 이모들 여러분이 다 넘어오시고 이종사촌들이 다 넘어오더라고요. 비슷한 거죠, 그죠? 때로는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거짓말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바로 됐으니까. 예. 실제로 장관을 했잖아요. 뺐어가지고 시켜달라고. 김영선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 대전 신도극장이요. 그게 2002년 11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엄청 바닥으로 와 있을 때, 그때쯤인데, 그 김원웅 의원님 기억하시죠? 그때 개혁당에서 영입해가지고 원내 정당으로 들어가서 국회 뒤쪽에 1층에 사무실을 요구를 해서 사무실에서 받았어요. 그게 비교섭단체 소수정당이 원내대표실을 갖게 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받아내고 김원웅 의원님의 지구당 창당대회를 신도극장에서 한 거예요. 극장 이름도 끝내주죠. 신도극장. 아멘. 그리고 그 개혁당 대덕지구당 창당대회인가에 노무현 후보가 오셨는데 거의 종교집회 분위기. 지금 생각해도 웃겨 죽겠어요. 불 받았어요 그날. 그래서 그 행사를 마치고 대전역에서 한바탕 한 다음에 올라오면서 후보 유세 일정을 따라서 천안역에서 또 하는데 그날 눈이 왔습니다. 한방눈이. 미쳤어 생각해보면 그 우리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 춤을 추고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하고 기차놀이를 하고 난리예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겨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근데 그 2002년 12월이 정말
열정의 시기, 열정이 폭발한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뒤로 우리 사회에서는 왠지 각 개인의 마음, 각자의 마음 속에 또 사회 전체적으로 어쩐지 열정이 식어버리고 이해타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뭔가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김윤영 선생님이 2002년 12월에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은 열정을 발산하는 시민들이 많아야만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오죽이 맞아서 우리가 행복했던 어떤 순간, 또 기쁘고 화나는 일들, 또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 거, 이런 걸 짚어본 이유는 이 열정의 불길이라는 것도 번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불이 피기 시작하면 옆에 옮겨붙을 가능성이 많고요. 내 마음속에 불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남들도 그런 것 같으면 덩달아서 그 불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이 사라진 시대는 웃을 일이 사실 별로 없고 희망이 없는 사회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좀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촉촉한 그런 슬픔의 눈물과 더불어서 그 눈물을 다시 태워서 불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열정,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오늘 좀 서로 확인하고요. 지금 활활 안 타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뭔가 계기가 주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불길을 일으키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열정의 불길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할렐루야. 자, 이제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자, 우선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팬, 저를 좋아한다고 평소에 말씀하신 분들은 그 정치다방 예고편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또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소위 악마의 편집으로 정의당 당직자들이 대박을 터뜨려서 팟캐스트에서 예고편만으로 1등을 한 사례가 없었대는데, 많은 팟캐스트 진행자들로부터 제가 엄청난 비난과 이를 받았습니다. 오늘 2편을 녹음하고 왔는데요. 아마 지금 편집을 열심히 해서 하여튼 내일이 다 가기 전에 업로드를 하는 걸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재밌게 녹음을 했고요. 제가 거기서 참고로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죠, 야권에서. 제가 그거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왜냐? 아무리 못나고 무능력하고 나쁜 짓을 하는 정부라도 정부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 김기춘 실장마저 물러난다면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정부가 없어지는 거나 똑같다. 수첩도 없는데. 예, 그렇게 말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김무성 의원이 총리 제의를 간접적으로 받았지만 나는 총리하지 않고 당대표를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광도 안 들고 광탄 거다. 저희가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간접 제의는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트위터에. 아니 트위터에 그런 거 가끔 많이 보내세요. 당신이 총리하면 어떠냐. 그래서 저도 간접 제의는 받았으나 단호히 거부했다. 네. 말 되나? 네. 오늘 매우 유익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요. 세 사람 외에 비당원인 한홍구 교수가, 역사학자가 함께 참여해서 넷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인 노회찬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정의당의 SNS 공감위원장인 진중권 선생하고, 정의당의 평당원인 저하고, 비당원인 한홍구 교수하고 넷이서 했는데, 그렇게 말하더군요. 비당원이면 어때? 당원이고, 당원이면 어떻고, 비당원이면 어때? 똑같은 당원이지. 말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원이면 어떻고, 비당원이면 어때? 다 같은 당원인데. 그런 우스개도 참 많이 주고받았고요.
편집이 어떻게 될지 돼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편보다는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2편의 핵심 주제는 공안 마피아. 그냥 법피아가 아니고요. 공안 마피아. 김기춘이라는 인물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그가 그립다 5주기, 노무현 대통령 5주기 추모 산문지 22분의 작가가 하셨고, 저 개인적으로 22개의 글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고 마음에 남았던 글은 요즘 그 종편 예능 프로에 많이 출연하시는 문학평론가 김갑수 씨가 쓴 나쁜 취향이라는 그 글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았고요. 참 내놓고 노사모 하지 않는 분들 중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정말 많구나. 대통령이 떠나시면서 그런 느낌 들었고요. 또 하나는 글 자체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기생충 박사님, 서민 교수님의 글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글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거든요. 그분이 노사모였다는 거. 그리고 원고를 받았을 때 너무 노골적인 노사모스러운 글이어서 편집자들이 좀 당혹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때? 이런 글도 있고 저런 글도 있어야지.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되었는데 네, 사랑했습니다. 이 얘기 지금도 못해? 그냥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린 가장 노사모스러운 글이 서민 교수님 글인데요. 그분이 그런 열혈 노사모였다는 거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배신자들이 많았구나. 그런 것도 세상 깨달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타나는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변화가 있는 거구나. 그런 것도 함께 느꼈습니다. 오늘 날도 더운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아주 반가웠고요. 고마웠고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이 토크 잘 맞춰주신 우리 작가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